고급 당화 최종 산물인 AGS가 잘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리 온도, 조리 시간에서 고온으로 가열할 수록만이 생깁니다. 100도씨에서 3시간 동안 조리하면 발생하는 데 반해서 150도에서는 15분 만에 AGS가 생깁니다. 끓여서 조리하는 백숙, 수육 등의 요리는 괜찮지만은 고온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요리는 좋지 않습니다. 맥반석 계란의 조리 과정을 보면 브라운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계란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발효식품에서 K2가 풍부한 것인데 장에는 비타민 K1을 비트로 전해줄 것이 유산균이 부족해서 아무리 야채를 많이 드셔도 비타민 K2는 결핍될 수 있으므로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K2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거나 청국장, 낫또와 같은 발효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하나지만은 몸에 많이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복용을 소홀히 해도 결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설탕을 사용할 때 설탕성의 과당이 단백질 지방과 결합해서 당화, 최종 산물을 만드는 경우가 포도당에 비해서 7배나 많다고 합니다. 단백질. 과당, 사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시크라메이트, 아세설팜, 칼륨, 말리메타 등등 이런 것이 있다. 과일 많이 먹어도 문제 없을까? 언제부터 몰라도 우리는 식후에 디저트 과일을 먹는데 그런 것들은 한국인은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서 당을 섭취하나? 봤을 때 과당이 많다. 또 음료트, 그 위에는 기타 한을 풀려고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 무척이나 깊이 해야 할 식습관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이 당이 너무나 많이 과당으로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되어지네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사마귀, 물사마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서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설탕 중독의 위험성은 설탕의 소리 없는 습격은 설탕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설탕이 공급될 때는 쇠고기값보다도 비쌌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연구는 아직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도 해마다 접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유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면역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자 중요한 방역입니다. 해피 방역은 치사율과 전염력이 높은 질병일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만 실수할 수 있지만은 2년 가까이 해피 방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과 같이 치사율도 낮고 전염력도 그리 강하지 않은 경우에 해피 방역으로 오히려 질병의 유행을 오랫동안 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집단 면역을 최대한 빨리 이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농부들이 이렇게 참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 농법을 해서 서로 윈윈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죠. 식사 시간에 유산균은 여러 유산균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위장관 내에서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항생제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투여하였을 때 증상에 호전을 보였습니다. 식사 관리는 식사를 차려놓고 바로 드시면 안됩니다. 3분 정도 음식을 쳐다보고 음식의 냄새도 맡으시면서
위장에서 음식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소화장애가 심한 분들은 가급적 밥과 반찬을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을 때 성상이 비슷한 반찬과 같이 먹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두부와 멸치를 같이 입에 넣고 씹으시면 안됩니다. 한번 입에 넣은 음식을 100번 정도 씹어서 완전히 죽이 될 때쯤 삼키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죽이 되게 입에서 죽이 되게 만들 수 있으면 좋다. 지방산의 비율은 사육 환경도 중요하지만 닭이 먹는 사료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방사에서 키웠더라도 지속적으로 옥수수 사료를 먹게 되면 지방산 비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란 속 오메가6가 60이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성장 호르몬은 1957년에 병아리가 900g 정도 자라는데 56일이 소요되었지만 2005년도 병아리가 1.396g의 닭이 되는 데는 28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 속도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병아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항생제 사용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밀집 사육을 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닭들이 병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병을 예방하거나 이미 병든 닭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장 촉진을 시키니까 또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레몬을 쳐다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조건만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입에서만이 아니라 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식전에 식초를 희석한 물을 한 모금 마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식초의 희석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신맛이 날 정도면 됩니다. 발효감 식초, 사과식초 등등 신맛이 나는 식초 종류면 다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허브티, 민들레차, 생강차, 율무피차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제로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자칫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증상을 주시하면서 허브티를 마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영양보조제로서 베타인 HCl, 위장에서 이산 분비를 도와서 헬리코박터 감염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위장 내 벽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기 위해서 수소이온이 필요합니다. 베타인은 수소이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위장이 아프거나 신물이 너무 온다고 할 때 병원에서 주는 약에는 PPI, 양성자 분부 억제제가 있습니다. 프로톤 이동을 막아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위궤양이 심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위산을 억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위산 분비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위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장 내시경을 통해서 위궤양 여부를 확인하고 하기를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감초 성분은 뭘까요? 과거의 약봉에 감초를 묻고 있듯이 모든 한약재에 감초가 들어갑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요새인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는 우선 맛이 좋습니다. 쓴 약초 뿌리를 따려 먹을 때 감초는 한약의 맛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좋았습니다. 감초는 위장 내의 표피세포를 보호하는 점액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계란의 사육에서 방사사육 코드 번호가 있는데, 방사사육은 1번이 되는 것이고, 산란월일과 고유번호가 있고, 사육 환경에 따라서 축산의 예상거 개선된 케이지, 또 기존된 케이지 해서 번호가 빠를수록 좋네요. 자, 번호가 계란에서는 구취는 입냄새가 심한 사람 중에서 구강 내 원인을 제외하면 위산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양치도 하고 백제를 제거했음에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산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잦은 배탈이 나는 분들은 위산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누리하고 트림은 위장의 여러 기능 중에서 명심해야 할 기능은 식도와 십이지장 보호 기능입니다.
위장에는 산도가 1위 정도 되는 강근산성을 이겨낼 수 있는 점막층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식도 12지장에는 없습니다. 위장에서 분비하는 위산이 자칫 식도 쪽이나 12지장 쪽으로 여과가 되면은 이렇게 염증이 빨라진다는 거죠. 반대로 소화가 다 되었거나 위산 저하로 인해서 위장 산도가 5까지 올라가면 괄약관이 열리게 되어서 소화된 음식이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돕습니다. 장관가스, 잦은 설사, 피부 소양증, 습진, 여드름 이런 것들은 오메가3와 비율이 오메가6와 비율이 잘 맞으면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위산은 충분한데 펩신 요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펩신은 충분한데 위산이 부족한 경우 펩신과 위산이 모두 충분한 상태 이런 것이 있는데 자, 단백질은 위산에 녹지 않습니다. 펩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녹일 수 있지만 위산이 부족하면 완전히 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헬리코박터는 위장이 이것이 침범하면 우선적으로 위장 접목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데 위산은 헬리코박터균을 공격하기 때문에 위산을 생산해서 백세포에서 공격해서 파괴함으로써 위장에서 위산 분비를 방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위산이 부족해지면서 헬리코박터균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균에 감염될수록 위장에서 산을 만드는 기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1차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제균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위장 기능을 향상시켜서 위장 내의 산도를 낮춰야 재발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꾸 낮추면 또 소화가 안 될 것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 속의 영양소를 분해, 소화, 흡수하게 도와주고 음식과 함께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장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했듯이 위장의 건강, 위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적절한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화효소,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산입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pH가 올라가게 되고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pH가 2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비활성형인 펩신오겐이 활성형인 펩신으로 전환되는데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산도가 5까지 올라가면 펩신으로 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우선 섭취하는 히스타민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 히스타민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물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히스타민의 섭취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약물을 섭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디아민 옥시다즈라는 효소를 보충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타민 과민증 증상이 심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농도를 낮추는 일이다. 가장 큰 원인인 장누수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장누수증이 있을 경우에 DAO 분비량이 적어져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결국 혈중 히스타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영양 보호제로는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비타민 B6, 비타민 C, 구리, 비타민 B6는 DAO의 기능을 도움을 주고 비타민 C는 히스타민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아연, 그다음 B1, B6, 나드, B3 등도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장누수 치료 목적으로 유산균을 처치합니다. 영양소를 제외하고 따로 더 처방해주는 약 중에서 비타민 세포 안정제와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약의 효과를 말하고 있죠.
주요 포인트는 발효와 가공의 과정을 거친 음식일수록 히스타민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치도 오랫동안 발효된 신김치보다는 겉절이 위주로 먹고 요리할 때도 젓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히스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음식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은 육가공식품, 햄, 소시지 등등 등푸른 시금치, 또 오렌지, 요거트, 커피, 밀가루빵 등등 이런 것이 있다. 기능의학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네요.